예,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조사받았고 60-70%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제 모레 오전에 추가 소환된다고 하는데 여기 좀 짧게 좀 짚을게요. 장 소장님,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알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모레. 들으면 이건 구속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특검이 원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 진술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6시간 동안 했다는 건 다 얘기하고 계속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없고 다 저쪽에서 그랬어요. 막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김정책은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는 영장 청구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핵심 뭐냐면 임시국무회의예요. 임시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대통령이 뭐 혼자 길길이 뛰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임시국무회의에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임시국무회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특검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상황 바뀌었다. 네, 상황 바뀌었다는 건 이 사람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불법 계엄령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 거다. 그리고 그 증거로는 자기는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 나중에 뒷주머니에 어떻게 있는 걸 우연히 봤다고 했는데 그 CCTV 보니까 김용현과 함께 김용현인가 이상민과 함께 이상민, 김용현. 그 포고령을 같이 검토하는 것들을 봐서 이 사람은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그냥 만약에 국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면 그것은 진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아마 제가 보기엔 영장은 칠 거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걸 막기 위한 거였냐 아니면 정당성 부여하기 위한 거였냐라고 볼 텐데 저는 아마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요. 저도 뭐 구속영장 청구는 99%고요. 1%는 특검의 전산이 다운됐을 때 이때만 좀 미뤄질 것 같아요. 99% 청구하고 발부는 한 85% 이상 될 수 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불법 계엄의 중요 직무 종사자로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특검은 일단 가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에 작성했잖아요. 그리고 폐기를 하고 이것도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틀을 갖추려는 거였거든요. 사후 작성에 들통날까 봐 다시 폐기를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다 위법한 행위가 되고 위증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 염려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크진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양반이 이제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직 총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랬지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은 판사가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내란의 중요 직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의 중대성 등 봐서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국회에서도 위증하고 헌재에서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거 인멸할 염려를 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이틀 후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뭐랄까요? 특검과 국민의힘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냐. 핵심은 또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통일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 특검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참 민망하고 참 망측하다. 망측한 전당대회. 망측한 전당대회. 해결까지는 아닌데 망측해요. 참 눈 둘 곳이 없고 귀 둘 곳이 없는 그런 공당의 전당대회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그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주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헌법 바깥의 주장을 가지고 마치 그거를 정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선두에 달리고 있고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이 김문수, 장동희 이 두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 그냥 전환길의 아바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전환길의 아바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환길 씨가 지금 그럼 김문수 후보와 장동희 후보 다 조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거의 전환길 씨를 선생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으로 모시면은 아바타라고 해도 저는 좀 무리하지 않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물들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윤 어게인의 숙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어게인을 끌고 들어온 전환길 씨를 선생으로 모시고 추앙하고 김기리도 입당시키고 윤석열을 데려와서 품고 민주당과 끊임없이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면 그 국민의힘의 간판 자체가 간판만 국민의힘이지 그 속에 있는 그 본체는 윤 어게인 당이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저 서용주 소장님 얼굴을 좀 프린트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500만 당원 지킨다. 제가 판세를 쭉 한번 취재한 걸 설명해드리고 장성철의 대예언 두 분의 이제 다른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당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장동영 후보에 대해서 조직에서 상당히 좀 밀으려고 했대요. 친윤 조직들이. 친윤 조직에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친윤 조직들이. 네, 그게 다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다른 캠프에서도.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구나.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더를 내리려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지구당 당협위원장 사무실 가가지고 핵심 당원들 있거든요. 부위원장급들 이렇게 한 20명 모아가지고 자 이번에 저기 당대표는 장동혁 가고 최고위원은 뭐 김민수 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알아서 찍으시라고 그래. 전파.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당원들한테 전파 쫙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장동혁 후보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너무 극우로 가고 있는 모습. 전환길과 함께하는 모습. 손가락질하는 모습.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래도 김문수가 될 것 같네. 괜히 그냥 장동영 밀다가 괜히 밉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최고위원 선거랍니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이 사실은 처음에는 수석 최고위원 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1등 될 수도 있다. 지금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민수 후보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봤는데요. 왜 안 보세요? 취재하시면 보셔야지. 취재만 하면 되지 뭐 그 사람들 보면은 정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봤는데. 보셔야 되는데. 대단히 그러니까 신동욱 후보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김민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김재원 후보가 장성철 수장의 논평에서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그분에게 불만이 많고 그분도 저에게 불만이 많고 서로 불만이 많은데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 네 번째 출마이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좀 견제해서 예전만큼 대구 경북에서 표가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 쪽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장 소장님의 판세 분석. 개인적인 판세 분석.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당대표가 지금은 뭐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든 되겠지요. 둘 중 한 명이. 둘 중 한 명이 되면은 역대 최악의 야당 당대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상인의 범주에서 한참 떨어진 분들이 제1야당을 이끄는 게 되고 그러면 한 서너 달 이내에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당 안에서?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대표를 훨씬 뛰어넘는 약간 이상한 당 난리라면 운영이 어떤 되는. 난리가 날까요? 막 당내 고성을 치르고 그렇죠. 고성이야 뭐 기본적인 있을 수 있겠죠. 최고위원회가 기자들이 되게 가기 싫을 텐데 너무 구구판이잖아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들어가면 어쨌든 갈등 양상을 보면서 그것들은 또 뉴스가 되니까 전화로 기자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네 분이 주요 뉴스로 이제 자리 잡겠죠. 특검이 질의할 때쯤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막장 드라마들이 좀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대한 질타 받고
그런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안 물러날 건데 네. 국민의힘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를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준석 대표 때 그게 적용됐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자꾸 소송 걸리니까 비상 상황을 5명 중 4명이 사퇴할 때라고 규정을 내놨어요. 예.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관심이에요. 아, 사퇴를 해서 뭉칠 수 있는 숫자가 그렇죠. 과연 마련될 수 있을 것이냐?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아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 할지. 물론 이분들이 또 최고위원세 됐으니까 예. 몇 달은 좀 더 하고 싶겠죠. 너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요? 박성태 실장님이?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과는 약간 사선으로 각도를 맞춰서요. 그게 이제 바로 보는 게 돼요. 예, 김조혁 최고. 일단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가 좀 궁금해요. 아, 투표율. 되게 그 오전에 생각보다 많이 투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오전에. 제가 뭐 아까 통화를 해보니까 뭐 한 20% 정도 아침에 오전에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들 투표한다 예상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보면 뭐 통일교가 지난번에 대표 선거할 때 김기현 대표 할 때 2만 명이 뭐 이미 들어와 있었고 2만 명이 추가로 들어왔다. 그래서 3만 몇 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한 40만 명이면 40만 명이 투표하면 거의 10% 가까운 인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투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교나 신천지나 그 우리공화당이나 자통당 이중 당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 당원에? 우리 당에. 왜냐하면 당심과 민심이 너무 달라. 이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극우들에 대해서 그 지지도가 올라갈까? 그런 거 보면 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나중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누가 되든 간에 아마 그 폭탄이 터질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가장 심각한 거는요.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어떤 의원이 소환되고 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혼란과 갈등, 공황 상태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 타자는 누구냐, 누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니면 형량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내란 동조 혐의가 되든가 그러면 이거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당내에서의 갈등이 아마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폭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부인 그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혐의들이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들이 뭐 이게 터져 나오거나 이러면 아마 새로운 지도부는 굉장히 심각한 이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뭉친다. 뭐 예를 더 뭉치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상적인 그 정당의 구조였을 때는 폭탄이지만 사실상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그 선두 그룹에서 있고 지금 전한길 씨가 이렇게 뭉쳐서 주장하는 바가 예를 들어서 내란에 동조했던 어떤 의원들이 특검 수사에서 뭐 이제 구속이 됐거나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더더욱 더 강렬하게 얘기를 하죠. 봐라,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 모든 것들의 계획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국가화로 가는 말하자면 자양분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당내에서 지도부가 곤란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부담으로 빨리 극우로 가라고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저는 현실을 국민의힘이 인지를 해야 되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사람은 국민의힘의 당원들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1,400만 명이 김문수 전 후보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었죠. 그게 뭐 왜 찍었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말하자면 합리적이었나요? 탄핵을 반대했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을 1,400명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좀 죄송하지만 희망 섞인 고문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답한데
김문수나 장동혁, 전한길의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앞으로의 특검에서 있을 나머지 관련된 의원들은 더 이 말은 야당 탄압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41%나 얻은 거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얻은 것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뭉친 것도 많아요. 약간 있겠죠. 뭐 약간이야 많지.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이거 그냥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응원받고 있죠. 대쉬 안철수. 근데 안철수 의원이 땡큐 조국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본인의 영향은 한 n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성태 시장부터. 일단 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초기에 허니문이 좀 끝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약간 국민의 대통령 사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많이 보여줬는데 네. 특별 사면을 계기로 약간은 그렇게 퇴색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민주당 이번에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 지지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호남은 약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전략적으로 해서 계속 가야 벌써 이런 얘기지만 계속 정권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데 너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것 아니냐? 미숙하다기보다는 사실 전략적으로 과연 적절하냐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그리고 저는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 금감원장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주식, 경제 이게 또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주식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지금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장소장님도 표정이 안 좋으신가요? 정말요. 이제 좌절해요 지금 정말. 한판 승부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떨어졌어. 이 월급 정말 조금씩 아껴가지고 주식 투자한 직장인들, 네.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10억이냐 50억이냐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째 결정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 불확실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돈 뺄 수 있고 돈 많은 분들 투자 안 하고 미국장이나 코인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 거기 돈 잃은 분들도 상당히 좀 실망감 보이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민생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영업자층에서 9.3%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계속 그랬잖아요. 민생 소비 쿠폰, 민생 지원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신났어요. 활기가 돌아요. 지금 막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그랬는데 왜 자영업자층에서 9.3%가 왜 하락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뭔가 대단히 이 민생 경제를 잘못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 뭐 조국 윤미향 사면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인 거 맞네요, 그러면. 경제 문제가 좀 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 거는 예. 주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주식을 가진 분들 중에 주식 오른 사람들은 오 잘하고 있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오른 게 없죠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끄집어내야 요인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이 주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끄집어내지 않아도 계속해서 분출되는 요인 뭐겠어요? 사면복권입니다.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인생도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맞습니다. 얘기했던 건 이번에 첫 번째 사면이 과연 정치인 사면의 시기상 그 적절한 타이밍이냐 아니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 익지 않은 사과를 따버리면 그 사과가 떨떠름할 것이고 그 사과 맛을 본 국민들은 당연히 이게 뭐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늦춰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저는 돌리고 싶은 것은 예. 그걸 수습해주고 좀 옆에 서포트해줄 집권 여당의 모습 그리고
사면 복권을 당한 조국 전 대표의 모습. 과연 이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그래 뭔가 사면 당하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서 소장님은 주식가 하락이나 이 민생 경제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부 있다고 봅니다. n분의 1이에요? 조국 전 대표랑 비슷한 n분의 1은 뭐 전 별로 쓰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부 있었다. 일부.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근데 사실 그 경제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주고 있고 밖에 나가서 무슨 냉면 한 그릇 사 먹으려면 13,000원, 15,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가보면은 야 이렇게 이거 돈 쓸 데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민들일수록 그 장바구니가 점점 그 가벼워지는 것들을 느낄 것이고 이게 좀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식 반짝 올라가다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거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다 사면에다 인사 문제까지 막 겹쳤잖아요. 주식은 또 뭐 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다가 또 지금 경제와 외교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트럼프를 어떻게 할 거냐, 저 관세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막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집권 여당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보면 그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사이에 있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계속 강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해서 추석 전에 전부 다 때려잡아야 되고 뭐 야당하고는 그 사람 같지 않으니까 악수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 쟤 왜 저래?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저렇게 혼자서 튀는 거야? 뭐 자기 장사하는 거야? 자기 정치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실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그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어제 얘기했죠. 그다음에 저 법무부 장관까지 야 속도 좀 조절해. 뭐 서두르면 안 돼. 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물밑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거의 저는 유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야 정권 바뀌었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서로 이렇게 삐걱삐걱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렇게 많은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그 실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장성철 수장이 언급한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4일 100% ALS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 전화 방식이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 실장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재명 정부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가 올해 뭐 다수의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다수가 1% 미만, 0.8%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고 대외 환경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지죠. 트럼프의 관세 등. 그런데 이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전혀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전 정부들이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과거보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전혀 아니지만 국민들은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는 건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살림 사례가 좀 나아졌냐. 제일 먼저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도 잘해야 욕을 덜 먹어요.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다른 담론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여권 내에서 갈등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이걸 잘 좀 뭐랄까요 경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노컷 때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서영준 전 대변인 그리고 김재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